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째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산천 초목이 메마르고 개울물이 바닥을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만 가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눈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바짝물은 타들어가니 인심 좋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느덧 수심이 가득 차오르고 저녁마다 밥 짓는 연기가 드문드문 피어오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늙은 느티나무가 지키고 서 있는 양지 바른 곳에는 대대로 부자로 소문난 최부잣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와 지붕의 곡선이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 유려하고 담장은 성벽처럼 높고 튼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겠지만 지금은 집안의 기운이 쇠하여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오래되었고 안주인은 일찍 세상을 떠나 집안 살림을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사랑채의 문종이는 누렇게 바래어 찢어진 곳도 덜어 있었지만 이를 보수할 일손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최부자 댁에 들어와 허드렛 일을 하며 자란 분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비록 신부는 천하고 입은 옷은 남루하였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분이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독을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렸지만 분이는 병든 주인 어르신과 아직 어린 도련님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묵묵히 이 쇠락해가는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최 부자댁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부모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고마운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부자댁의 평화는 먼 친척 조카뻘 되는 덕칠이라는 사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병든 아저씨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며 찾아왔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덕칠은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사나우며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는 사람이었는데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어하고 술과 고기를 탐하며 호가호위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주인 어르신을 대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며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덕칠이 못마땅하고 두려웠지만 주인 어르신이 말씀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상황에서 감히 그에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칠은 아침 늦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분이를 불러 새순물을 대령하라거나 밥상이 부실하다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가뭄으로 쌀독이 비어가고 반찬거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덕칠은 그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 끼니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이는 부엌 구석에 남은 말린 나무를 물에 불리고 장독대 뒤편 텃밭에서 시들해진 채소라도 뜯어 정성껏 상을 차려냈지만 덕칠은 밥상을 발로 걷어차거나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분이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엎어진 밥알을 쓸어 담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분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병든 주인 어르신도 아니요, 자신도 아니요. 바로 어미 잃고
병든 아비 밑에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겨우 7살 남짓되어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아이였는데 덕칠이 들어온 뒤로는 방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무서워하여 하루 종일 분이의 치마폭 뒤에 숨어 지내곤 했습니다. 덕칠은 어린 도련님을 보며 혀를 차거나 꿀밤을 먹이며 이 녀석이 커서 밥값이나 하겠냐며 비아냥거렸고 그럴 때마다 분이는 도련님을 감싸 안으며 덕칠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분이에게 도련님은 돌아가신 안주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가뭄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물 한 동이를 얻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십리박 계곡까지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물지개를 지고 거친 산길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왔는데 어깨가 짓무르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길어온 물은 가장 먼저 주인 어르신의 약탕관에 붓고 그 다음은 도련님의 세수 대야에 채우고 덕칠이 마실 숭늉을 끓이는 데 썼습니다. 정작 분이 자신은 목이 타들어가도 부엌 한 구석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입술에 침만 바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시절이라 물 한 방울도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이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덕칠은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내돌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헛간에 쌓여있던 낡은 농기구들이더니 점차 사랑채의 병풍이나 안방의 자개함 같은 감나가는 물건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우연히 덕칠이 장사치와 흥정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저것은 안주인께서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귀한 물건입니다. 라고 말려보았지만 덕칠은 도끼 눈을 뜨고 약값이라도 보태려면 이런 거라도 팔아야지. 네가 돈을 벌어올 테냐 라며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약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흘러들어가 덕칠의 술값과 노름 미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의 살림살이가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분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햇볕은 창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는 풀썩이며 날리고 담장 밑에 강아지조차 혀를 길게 빼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보리죽을 쓰고 있었는데 깜이 부족하여 마른 솔가지와 콩대를 태우느라 매운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비비며 솥뚜껑을 열어보니 쌀알은 몇 개 보이지 않고 희멀건 국물만 출렁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주인 어르신께 올릴 밥상조차 제대로 차릴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분이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주인 어르신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날이 갈수록 힘이 없고 가늘어져 분이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려야 기력을 찾으실 텐데 곳간은 비어가고 덕칠은 제 배만 불리니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분이는 끓인 죽을 사기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소리가 마치 집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분이는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앙상하게 마른 주인 어르신이 찬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죽 좀 드셔보세요. 오늘은 잣을 조금 갈아 넣어서 고소할 거예요. 분이가 거짓말을 보태며 숟가락을 들어 어르신의 입가에 가져갔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겹게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분이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 몸뚱이는 이제 틀린 것 같다. 도련님을, 우리 도련님을 잘 부탁한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약한 말씀 마세요. 곧 기운 차리실 거예요. 제가 도련님도 지키고 이 집도 꼭 지킬 테니 어르신은 얼른 쾌차만 하셔요. 분이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 대청마루에서는 덕칠이 부채질을 하며 낮잠을 자다가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 앉자 신경질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에이, 더워서 살 수가 있나. 분이녀는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시원한 냉수 한 사발 가져오라니까. 덕칠의 고함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오자 어르신은 몸을 움찔 떠셨고 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 했지만 물동이에는 아침에 길어온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급한 마음에 바가지를 긁어 남은 물을 모았지만 흙탕물이 섞여 누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지개를 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지만 덕칠의 성화를 잠재우려면 맑고 시원한 우물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 우물가에는 이미 물이 말라 두레박을 내려도 텅 빈 소리만 울릴 뿐이었기에 분이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샘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분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더위에 지쳐 끊어진 적막한 숲길을 걸으며 분이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무서움과 힘듦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겨우 샘터에 도착한 분이는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를 받아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너무 가늘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동안 분이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최부자댁의 기와지붕이 유독 낡고 초라해 보여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을까.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일구신 집인데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분이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였는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분이는 행여나 물이 쏟아질까봐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덕칠이 마당에 서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인연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목말라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 분이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부엌으로 들어가 사발에 물을 가득 따라 덕칠에게 내밀었습니다. 덕칠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고는 에이, 미지근해 빠져가지고라며 빈 사발을 마루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물은 시원했음에도 그저 분이를 괴롭히고 싶은 심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 주변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집터가 닦이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바위였는데 어른 키만한 넓이에 윗부분이 평평하여 마치 멍석을 깔아놓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옛날 주인 어르신이 건강하실 때는 여름밤이면 이 바위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시곤 했고 도련님도 아장아장 걸을 때 이 바위를 짚고 일어서곤 했습니다. 분이에게도 이 바위는 힘든 일을 하다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잡초를 뽑던 분이는 무심코 바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바위야, 너는 이 집의 모든 일을 다 보고 있었겠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바위는 말이 없었지만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마치 걱정 마라.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분이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을 무렵 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덕칠이 장터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술상을 차려내야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분이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독대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 씻고 조금 남은 메밀가루로 전을 부치며 분이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사위가 어둑해지자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사랑채 마루 끝에 등불을 내어 걸고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마당의 바위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요한 마을, 쇠락해가는 기와집, 병든 주인과 철없는 도련님, 그리고 탐욕스러운 친척,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어린 여종분이의 어깨 위로 무거운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뭄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분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의 바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더해가니 하늘에서는 불덩이가 쏟아지는 듯했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독사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의 흙바닥은 바짝 말라 밟을 때마다 푸석푸석한 먼지가 일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워 듣는 이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실권을 쥔 덕칠은 더위를 핑계로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속옷 바람으로 누워 부채질만 해대며 덥다고 타박하고 배고프다고 고함을 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집안의 자잘한 물건들을 파는 것에도 성이 차지 않아 곳간의 마지막 남은 신하락 섬까지 장사치들에게 넘길 기색을 보이며 집안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근심은 날로 태산처럼 커져만 갔는데 신하락은 내년 농사를 위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종자였기에 그것마저 팔아버리면 이 집안은 영영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용기를 내어 덕칠에게 도련님, 저 신하락만은 남겨두셔야 내년에 농사를 짓고 쌀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청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덕칠의 비웃음과 욕설뿐이었습니다. 내년 농사, 당장 오늘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내년 타령이냐. 덕칠은 분이의 정성 어린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분이가 딴 마음을 먹고 재물을 빼돌리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던 무렵 대문 밖에서 탁, 탁, 탁하는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마을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맑으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느낌을 주어 듣는 이의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목탁 소리에 이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는 낮고 굵은 연불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시주를 청하는 스님이 오신 모양이라 생각한 분이는 행여나 덕칠이 또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서둘러 손에 물기를 닦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누더기처럼 기운 잿빛 장삼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걸으셨는지 집시는 다 해져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스님의 등에는 낡은 걸망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손에 든 목탁은 오랜 세월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이 몹시 마르신지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서 계신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님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마당 안쪽을 향해 다시 한번 목탁을 두드리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시주를 청하셨습니다. 그때 사랑채 마루에서 낮잠을 자던 덕칠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잠을 방해받은 것에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대문 앞에 스님이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아침부터 왼중이 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덕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돌에 놓인 신발을 아무렇게나 꿰어 신고는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스님은 덕칠의 서슬퍼런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합장 배례하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날이 너무 더워 목을 좀 축이고자 하니 물 한 모금만 보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덕칠은 스님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 우리 마실 물도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놈의 물을 달래 동냥을 하러 왔으면 딴 집에나 가보쇼. 여기는 줄 것도 없고 귀찮으니까 덕칠은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스님을 밀치려 들었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지 않으려 지팡이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사정하셨습니다. 처사님, 부처님의 자비로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바가지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덕칠은 기어이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소금 항아리 뚜껑을 열어 굵은 소금을 한 줌 집어 들더니 스님을 향해 침 뿌려 버렸습니다. 재수온 붓기 전에 썩 나가라니까 소금 맞고 떨어져. 하얀 소금 알갱이가 스님의 낡은 장삼 위로 후두둑 떨어졌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인심이 사나워진 세상이라지만 수행하시는 스님에게 저토록 모질게 대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돌아가신 안주인께서는 생전에 불심이 깊어 스님들이 오시면 항상 쌀과 곡식을 아끼지 않고 시주하시며 집안의 복을 비셨는데 그 아들이나 다름없는 덕칠이 저런 폐악을 부리는 것을 보니 분이는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서 멀어지려 하자 분이는 덕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덕칠은 소금을 뿌린 것이 분이 풀렸는지 별 미친 늙은이가 다 와서 난리야라고 투덜거리며 다시 사랑채 마루로 돌아가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분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표주박에 아까 산에서 길어온 맑은 석간수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찬장 구석에 아껴두었던 누룽지 한 덩이를 꺼내 깨끗한 행주에 쌌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끼며 소리 나지 않게 뒷문을 열고 텃밭을 가로질러 담장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스님이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나시기 전에 붙잡아야 했습니다. 분이는 치마자락을 걷어 올리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달려 스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스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구분등을 하고 걸어가시던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스님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는 손에 들고 온 표주박과 누룽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제가 모시는 분이 심사가 꼬여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놓여 마시고 이 물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분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눈망울은 죄송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은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표주박을 받아 드셨습니다. 스님은 목이 몹시 마르셨던지 표주박에 담긴 물을 단숨에 들이키셨는데 물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원한 물이 식도로 넘어가자 스님의 얼굴에는 금세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탁하던 눈빛도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다 마신 스님은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감노수가 따로 없네그려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이가 건넨 누룽지를 받아 소중하게 걸망 안에 넣으시며 합장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처녀의 고운 마음씨가 부처님의 자비와 다를 바 없소. 내 오늘 받은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으리다. 스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힘차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몸 둘바를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집안 어른을 대신해 사죄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부디 저희 집 주인 어르신의 병안이 낫고 어린 도련님이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나 한번 해주십시오. 분이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분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시며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보아하니 저 집안에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큰 화를 피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나 자네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한 줄기 빛이 보이니 내 말을 명심해서 듣게나.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최 부잣댁의 담장 너머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집 마당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지. 예로부터 터를 지켜온 바위 말이네. 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오던 바위입니다. 스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분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닥치거나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가 오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 바위 밑을 파보거라. 그곳에 이 집안을 지킬 해법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분이는 스님의 뜻밖의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으려 했습니다. 바위 밑이라니요. 그곳에 무엇이 있단 말씀입니까? 하지만 스님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옅을 하셨습니다. 천기는 누설할 수 없는 법.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거라. 이 비밀은 자네와 나 둘만의 것이네.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 법이지. 자네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말을 마친 스님은 표주박을 돌려주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셨습니다. 스님이 떠나신 자리에 홀로 남은 분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스님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위 밑을 파보라니. 도대체 그 밑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 분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스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던 묘한 확신과 무게감이 그녀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고 막막하기만 하던 앞날에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고 빈 표주박을 품에 안은 채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칠이 깨어나 자신을 찾기 전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오니 다행히 덕칠은 코를 골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가 표주박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바위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마당에 있는 흔한 돌덩이로만 보였던 그 바위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딘가 신비롭고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바위의 표면은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고 그 밑 깊은 곳에 감추고 있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바위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너에게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가 있는 거니. 그날 오후 덕칠은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분이를 불러대며 먹을 것을 내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야,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술상 좀 봐와라.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푹 삶아오란 말이야. 분이는 남은 닭이 몇 마리 없어 알을 낳아야 한다고 사정했지만 덕칠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암탉 한 마리를 잡아 백숙을 끓여야 했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불을 지피는 분이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집안의 살림이 거덜나다가는 정말로 거리로 나앉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큰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분이는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주인 어르신의 앓는 소리는 더욱 깊어졌고 옆방에서 잠든 도련님은 더위에 뒤척이며 칭얼거렸습니다. 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희미한 달빛이 마당의 바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위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스님이 주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언젠가 그 바위 밑을 파보아야 할 날이 올 때를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없고 약한 여종에 불과하지만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조금씩 샘솟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행패와 최부자댁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흉년에 자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이라 남의 집일에 끼어들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만은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부자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다 말아먹겠구나. 채채 불쌍한 분이와 어린 도련님은 어찌 산단 말이냐. 촌장님은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질을 하며 탄식했지만 덕칠의 포악한 성정을 알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의 인심은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덕칠은 이제 대놓고 집과 땅 문서를 들고 다니며 장사꾼들을 만나러 다녔고 집안에는 낯선 사내들이 드나들며 가구와 집기를 흥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사랑채 구석에 숨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 집터가 아주 명당이란 말이지. 간만 잘 쳐주면 내가 당장 넘기리다. 덕칠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분이는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분이는 매일 밤 바위 주변을 서성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분이는 낮에는 덕칠의 비위를 맞추고 밤에는 주인 어르신을 간호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저 바위, 그리고 스님이 남기고 가신 비밀스러운 약속. 그것은 분이가 이 혹독한 시련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호미를 들고 바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장 파볼 생각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위 주변의 흙을 살짝 긁어보았습니다.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아래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흙을 덮고 바위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우리 집을 지킬게.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고 마당에 낙엽이 쓸쓸하게 뒹구는 계절이 돌아왔건만 최부자 댁의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가뭄 끝에 제대로 여물지 못해 쭉정이만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덕칠이 집안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죄다 팔아치운 탓에 그은 기와집은 마치 알맹이가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그은 댕그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분이는 아침 저녁으로 쌀독을 긁어보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온기 바닥뿐이라 끼니 때마다 맹물에 나물 몇 가닥을 띄운 죽을 끓여 올리며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덕칠은 이제 집안의 집기들을 파는 것으로는 도박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집터까지 팔아넘길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알 수 없는 문서들을 뒤적거렸고 낮이면 낯선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지만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쑥덕거리는 통에 무슨 꿍꿍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가는 대화 속에 계약이니 담보니 하는 불길한 단어들이 섞여 있어 분이의 가슴을 불안하게 옥죄어 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는 낯선 사내 하나가 덕칠과 함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며 악명 높기로 소문난 박주사라는 자였는데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침을 뱉으며 피할 정도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박주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집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마치 물건을 고르듯 혀를 끌끌 차며 이곳저곳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집이 낡아도 너무 낡았군. 기와도 다 깨지고 기둥도 썩어가니 이걸 제값을 쳐주기는 힘들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 집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헐값에 넘겨받으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덕칠은 박주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주사님, 겉모습은 좀 낡았어도 뼈대 하나는 튼튼한 집입니다. 터가 좋아서 여기서 살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덕칠은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을 마치 시장 바닥에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하며 흥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 깃든 이 집을 저런 몰입애들에게 넘기려 하다니 덕칠이 정말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 곶마루에 걸터 앉아 본격적으로 흥정을 시작했는데 분이는 차를 내오라는 핑계로 그들 곁으로 다가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주사가 문서를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논밭 다 합치고 이 집까지 통째로 넘기는 조건으로 빚은 탕감해주지. 그리고 엽전 몇 냥 더 얹어줄 테니 그걸로 딴 데 가서
살림을 차리든가 해. 덕칠은 잠시 고민하는 척 하더니 이내 희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역시 주사님 통이 크십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로 할까요?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흘 뒤 장날에 도장을 찍기로 하지. 그때 집문서랑 땅 문서 다 챙겨와. 도련님인가 뭔가 하는 꼬맹이도 그때까지는 짐 싸서 내보내고 박주사는 잔인하게 제기를 박았고 덕칠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빈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병든 주인 어르신과 어린 도련님을 모시고 당장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꽃조차 희미하게 사그라드는 것이 마치 이 집안의 운명 같아 분이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최 부잣댁이 박주사에게 넘어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최 부잣댁의 몰락을 안타까워했고 사랑방 노인들은 세상 말세라며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해도 그렇지. 종갓집 종손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먼 친척이란 놈이 집을 팔아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마을 사람들의 공부는 커져갔지만 이미 덕칠이 실권을 쥐고 있고 박주사의 위세가 등등하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분이와 어린 도련님의 앞날을 걱정하는 수군거림만이 가을 바람을 타고 마을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촌장님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최부자 댁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평소 온화하던 표정을 거두고 엄한 얼굴로 덕칠을 꾸짖으려 했습니다. 이복의 덕칠이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내 다 듣고 왔네. 조상님 뵐 면목이 있다면 당장 그 계약을 멈추게. 촌장님의 호통에 덕칠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영감님이 내 빚 갚아줄 거요. 아니면 쌀가만이라도 지고 왔소. 남의 집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댁에 가서 낮잠이나 주무슈. 덕칠은 마을 어른인 촌장님을 문전박대하며 대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촌장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집은 자네 물건이 아니야. 병석에 누운 형님과 어린 조카의 것이란 말일세.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러나 덕칠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도덕이고 일륜이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벌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천벌이지. 썩 꺼져 덕칠은 촌장님을 억지로 대문 밖으로 떠밀고는 빗장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촌장님의 긴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이를 지켜보던 분이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호소할 곳 없어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안방의 주인 어르신도 집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분이가 죽을 쑤어 가지고 들어가자 어르신은 앙상한 손으로 분이의 소매를 잡고 힘겹게 물으셨습니다. 분이,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혹시 덕칠이가 집을... 어르신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기침을 토해내셨습니다. 분이는 어르신의 등을 두드려드리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빚쟁이들이 와서 좀 시끄럽게 굴다 갔어요. 걱정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우리 불쌍한 도련님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르신의 절규에 가까운 흐느낌에 분이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큰 위기가 바로 지금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과 이 집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분이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도련님을 재우고 나서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비치는 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바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바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분이의 손바닥에 닿은 바위의 표면은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스님, 정말 이 밑에 우리를 살릴 방법이 있는 건가요? 분이는 바위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주신 헛된 희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분이가 기댈 곳은 이 바위뿐이었습니다. 사흘 뒤면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자신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덕칠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헛간으로 가서 호미와 파미를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덕칠이 깨어나 이 모습을 본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쥐고 바위 밑둥을 살짝 파보았습니다. 흙은 오랫동안 다져져 돌처럼 단단했고 호미 끝이 튕겨 나갈 정도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것도 이 밤중에 이 큰 바위 밑을 파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절망감에 호미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문득 스님이 하신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닥치거든 저 바위 밑을 파보거라. 그곳에 이 집안을 지킬 해법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스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몰래 파내어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덕칠이 아니라 병든 어르신과 도련님이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숨어서 할 일이 아니야. 떳떳하게 밝혀야 해. 분이는 혼자서 바위 밑을 파는 대신 계약을 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덕칠과 박주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바위 밑을 파보자고 외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위 밑에 아무것도 없다면 분이는 미친년 취급을 받고 쫓겨나거나 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어차피 쫓겨날 운명이라면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믿고 도박을 걸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호미를 헛간에 가져다 놓고 바위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선택이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덕칠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아침부터 술상을 차리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내 세상이다. 그 징글징글한 빚쟁이들도 안녕이고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차고 한양으로 갈 테다. 덕칠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챙기고 있었고 분이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이는 도련님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만져주고
주인 어르신의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봐드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앞둔 사람처럼 분이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향해 갈 무렵 마당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가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최부자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모여들었습니다. 촌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덕칠은 대청마루에 상을 펴고 박 주사를 맞이하며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어서 찍고 끝냅시다. 덕칠이 서두르자 박 주사는 여유만만하게 문서를 펼치며 붓을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안타까움의 탄식만이 간간히 터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님의 인자한 미소와 바위의 묵직한 존재감이 그녀의 등 뒤를 받쳐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도련님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도련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분이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운명을 짊어진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먹을 간 벼루 뚜껑이 열리고 덕칠의 손에 인주가 묻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마루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의 바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바위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는 듯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이제 곧 세상을 뒤흔들 외침이 터져 나올 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계약. 멈추세요. 분이의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그 도장. 당장 거두세요. 이 집은 덕칠 어른의 것이 아닙니다. 분이의 외침이 가을 하늘을 찢을 듯 날카롭게 마당에 울려 퍼지자 붓을 들고 있던 박주사도 인주를 묻히려던 덕칠도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까치발을 하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막 속에서 분이는 도련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대청마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는데 그 모습이 평소에 수줍음 많던 여종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아무도 감히 앞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앙담은 입술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비장함이 묻어났습니다. 덕칠은 순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어디 감히 어른들 하는 일에 끼어들어 썩거지지 못해. 덕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이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을 병든 형님과 어린 조카를 내쫓고 팔아먹으려는 덕칠 어른 당신입니다. 분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덕칠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듯 헙헙거리며 뒷목을 잡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아이 말이 맞네. 맞아 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주사는 흥이 깨졌다는 듯 불쾌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빈정거렸습니다. 이복의 최씨.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가? 계집종 하나가 주인이 하는 일에 이리 폐악을 부리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텐가. 박 주사의 비아냥에 자존심이 상한 덕칠은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뛰어 내려와 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인연이 오늘 제삿날을 받아놨구나. 내 오늘 너를 요절내고 말겠다. 덕칠의 손이 분이에게 닿으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는 소리와 함께 촌장님의 엄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멈춰라. 덕칠이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촌장님이 마을 장정들과 함께 대문을 밀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시자 덕칠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촌장님은 분이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덕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분이 저 아이가 틀린 말을 했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조카의 집을 네 멋대로 판다는 말이냐. 촌장님의 든든한 지원에 힘을 얻은 분이는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넙죽절을 올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 말을 부디 들어주십시오. 이 집에는 돌아가신 선대 어르신들께서 집안이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 남겨두신 비책이 있습니다. 저 마당의 바위 밑에 그 증거가 묻혀 있습니다. 분이의 충격적인 발언의 마당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바위 밑에 비책이 있다고? 금은 보화라도 묻혀 있다는 건가? 아니야. 저 바위는 수십 년째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을 리가 있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근거렸지만 분이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어 쉬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허참. 기가 막혀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술술 하는구나. 바위 밑에 뭐가 있다고 내년이 헛것을 받거나 꿈을 꾼 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끌어내. 덕칠은 장정들에게 눈짓을 하며 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촌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들어보세. 분이가 평소 허튼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일세. 게다가 죽어가는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선 것일 텐데 확인해봐서 나쁠 것 없지 않은가. 촌장님은 덕칠을 준엄하게 꾸짖고는 분이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분이야, 내 말이 정말이냐? 만약 바위 밑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촌장님의 걱정 어린 질문에 분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저를 멍석말이하여 내쫓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스님이라니. 촌장님이 의아해하시자 분이는 지난 여름 목마른 스님에게 물을 대접하고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예사일이 아니구먼. 도승이 다녀가신 게야 하며 분이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덕칠은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박주사조차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어디 한번 파보자. 만약 헛소리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덕칠은 억지로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의 지시로 마을의 힘센 장정 서넛이 헛간에서 치미와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정들은 바위 주변으로 모여들어 웃옷을 벗어 던지고 침을 쓸쓸 뱉으며 땅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바위는 워낙 크고 무거워 장정들이 달라붙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기에 먼저 바위 주변의 흙을 파내어 밑둥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은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크미를 내리찍을 때마다 텅텅 소리가 나며 불꽃이 튀었고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차 장정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삽질이 계속되었지만 바위 밑은 쉽사리 그 속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도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흙뿐이자 덕칠은 기세가 등등해져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 그랬나. 미친년 헛소리에 온 동네 사람이 놀아나고 있네 그려. 에이, 재수없어. 덕칠의 빈정거림에 분이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스님, 제발, 제발. 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도련님과 주인 어르신의 운명이 저 삽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하는 둔탁하면서도 맑은 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기물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삽질을 하던 장정이 손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뭐가 걸렸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박 주사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분이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자 검붉은 흙 속에 묻혀있던 커다란 옹기 항아리의 뚜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다 항아리가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바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촌장님은 다들 물러서라, 조심해서 꺼내보거라 하고 호통을 치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장정들은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흙을 파내었고 마침내 어른 허벅지 높이만한 검은색 옹기 항아리가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어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음에도 내용물이 온전할 것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장정들이 힘을 합쳐 항아리를 마당 위로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감에 으라차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의 밀랍을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 입구로 쏠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썩지 않도록 기름 먹인 종이에 겹겹이 쌓인 문서 뭉치와 묵직해 보이는 비단 주머니 여러 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먼저 문서를 꺼내 펼쳐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읽는 촌장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선대 어르신의 유언장이네. 그리고 이 집과 논밭의 진짜 문서들이야.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언장의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내 후손에게 고하노라. 만약 집안이 기울어 큰 위기가 닥치거든 이 항아리에 묻어둔 재물로 빚을 갚고 다시 가문을 일으키거라. 단, 이 재물은 오로지 나의 직계 혈육인 손자에게만 상속되는 것이니 타성바지나 먼 친척은 결코 손댈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정확하고 준엄했습니다. 촌장님은 이어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엽전과 은수저, 금가락지 등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었느냐? 덕칠아, 이 집과 재물은 오로지 도련님의 것이다. 내 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촌장님의 호통에 덕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문서들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됐구만.
임자가 따로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다니 나까지 사기꾼으로 몰릴 뻔했잖아. 박 주사는 덕칠에게 침을 탁 뱉고는 다신 나 찾지 마쇼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덕칠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님, 분이야, 내가 잘못했다. 덕칠은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해. 어디서 조카의 재산을 가로채려 들어 마을 청년들이 덕칠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촌장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말리셨습니다. 매질을 해서 무엇하겠느냐. 제발로 나가게 두어라. 다시는 이 마을의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자. 결국 덕칠은 옷가지 몇 개만 챙긴 채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의 거만한 모습과는 달리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마을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피해 허둥지둥 사라지는 꼴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덕칠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최 부자 댁이 살았다. 분이가 해냈다. 분이가 집을 지켰어.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곁에 있던 도련님을 와락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지켰어요. 소란이 가라앉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장정들은 파헤쳐진 마당을 다시 평평하게 메우고 바위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으며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고 어지럽혀진 마루를 닦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된장독을 열어 반찬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차려줄 테니 분이 너는 좀 쉬어라. 마을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분이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어르신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방 문을 열자 주인 어르신은 밖에 소란이 잦아든 것을 알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덕칠 어른은 떠났고 집문서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남겨주신 재물도 찾았어요. 이제 빚 갚을 걱정, 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이의 말에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며 분이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어르신의 앙상한 손에 조금이나마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녁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적막했던 최 부자댁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모처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저녁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 시원했고 코끝에 스치는 밥 짓는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고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의 바위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비밀을 감춘 신비로운 바위가 아니라 분이와 이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바위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분이의 땀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고 마당 한 구석에 핀 가을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최 부자 댁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분이와 도련님 그리고 주인 어르신은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덕담을 남기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여. 잘 살게나. 사람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분이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선 침입자도 탐욕스러운 친척도 들어올 수 없는 오로지 이 가족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주머니들이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소반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 안방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 앞에는 주인 어르신과 도련님, 그리고 분이가 둘러 앉았는데 비록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떨리셨지만 뽀얀 쌀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쌀알 하나하나에 우리 분이의 정성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는 것 같아. 어르신의 말씀에 분이는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후루룩 마셨습니다. 도련님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는 볼이 통통하게 올라 생기가 돌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들어가던 꽃나무에 물이 올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듯 예뻐 보였습니다. 도련님은 밥그릇을 싹 비우고는 분이의 소매를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무서운 아저씨는 정말 안 오는 거지. 우리 이제 밥 굶을 일 없는 거지. 분이는 도련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럼요. 도련님, 이제 나쁜 사람은 다 갔고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저 바위가 우리를 지켜주고 스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요. 분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도련님은 안심이 된 듯 방긋 웃으며 어르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분이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그릇끼리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엌이 춥고 외롭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갈무리하며 내일 아침에는 어르신께 드릴 보약을 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재물 덕분에 이제는 약재를 구하는 걱정도 덜었으니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어르신의 병환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분이의 손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 댁은 활기를 되찾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장정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비가 새던 지붕의 기와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분이는 항아리에서 나온 엽전 꾸러미를 풀어 자재값을 넉넉하게 치르고 일해주는 분들에게 새참과 술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 네가 이제야 살림꾼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뚝딱뚝딱 못질하는 소리와 쓱싹쓱싹 톱질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죽어있던 집이 다시 숨을 쉬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지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 어르신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는데 이는 좋은 약을 드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질에게 시달리며 집안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든든한 분이와 착한 도련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어르신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서 어르신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바위를 오랫동안 어루만지시며 조상님의 은덕과 분이의 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분이는 이제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대신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스님께 배운 대로 항상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았는데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길 가는 과객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부자댁 인심이 예전보다 더 후해졌다는 칭찬이 자자해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집안에는 늘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분이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도련님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익히게 하며 반듯한 주인으로 자라도록 보필했습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최 부자댁 사랑방과 안방의 아랫목은 뜨끈뜨끈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택감이 없어 냉방에서 떨며 겨울을 났겠지만 올해는 광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고 뒤주에는 쌀이 가득하니 추위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이면 분이는 화로에 군밤을 굽고 도련님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매섭게 울부짖었지만 방 안의 풍경은 그저 평화롭고 아늑하기만 하여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덕질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는데 그가 마을을 떠난 뒤 읍내 장터에서 노름판을 기웃거리다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라며 혀를 찼습니다. 분이와 주인 어르신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굳이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죗값을 치르고 어디선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선한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소문이 돌았는데 어느 나무꾼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분이가 만났던 그 노스님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의 말에 따르면 스님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고 주변에는 학들이 날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이 마을과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마다 스님이 계신 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스님은 영원한 은인이자 스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얼었던 개울물이 녹아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괴롭히던 가뭄도 끝나고 촉촉한 봄비가 대지를 적시며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논밭에도 다시 물이 차오르고 마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내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분이는 일꾼들을 사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풍년이 들 조짐이 보인다며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도 제법 의젓해져서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인 어르신은 뒷짐을 지고 논두렁을 둘러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집안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고 난 뒤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도련님은 어느덧 헌원 장부로 자라나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더욱 빛냈고 분이는 집안의 큰어른 대접을 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늙어서도 가끔 마당의 바위에 걸터 앉아 예니를 회상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이토록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분이는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한 마음씨가 가장 큰 재산임을 가르쳤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집안의 대소사를 지켜보며 변함없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고요한 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최부잣댁의 기와 지붕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솔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지는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다가 이제는 편안히 잠든 가족들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집안에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평화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소서.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가 지켜낸 최부잣댁은 대대손손 번창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목마른 스님을 만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바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인의 마당에 비치던 따뜻한 달빛 같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포근하고 기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위 밑에서 나온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운 마음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여러분의 꿈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를 맡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